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FOMC의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포인트로 4연속 동결했습니다. 한편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 3월 인하는 힘들 것 같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는 미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 덕분에 하지만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소비와 고용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 연준은 2% 물가 목표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당분간 이어질 고금리 상황이 글로벌 경제와 증시, 특히 한국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꾼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중시하는 이 물가 지표죠. 이 근원 PC 개인 지출입니다. 소비 지출.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2%대에 진입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그대로 동결되었고 3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시장의 이 기대에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먼저 이번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Good afternoon.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e economy has made good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from its highs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Ongoing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네, 2% 물가를 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는데 이번 내용을 좀 더 길게 들어보면 그 안에 몇 번 반복되는 내용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진 박사님? 네, 뭐 성명서 내용이나 기자회견 내용이나 뭐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게 컨피던스, 네. 조금 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증거가 뭐 확신이 뭐냐, 어떤 게 충족되면 금리를 내릴래라고 이제 기자분이 질문하니까 고용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더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지금 안정된 물가 상황이 조금 더 길게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원 PCE 물가가 2%대를 받지만 조금 3개월이나 6개월 또 최근 12개월 뭐 연율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PCE 물가가 조금은 2%에 가까워지는 그 시기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유추해 보니까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한 2%를 충족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연준이 통상 먼저 깜빡이를 켜고 그 다음이나 다음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 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아마 5월 정도에 깜빡이를 켜고 6월이나 7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5월 달에 깜빡이를 켜고 6월 달에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김한진 박사 주셨는데 이 미 연준이 지난해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세 번 정도 인하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미 연준이 인하 폭은 0.75%포인트 인하할 것 같다. 월간은 1.75%까지 기대해 보겠다. 6번까지 기도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한진 박사님도 하셨지만 한 5월이나 6월쯤에 시작을 한다면
세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0.75에서 1%포인트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우리 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발표한 저희 쪽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제가 전망했었던 것은 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중반 정도나 돼야 금리 네.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뭐 금융시장에서는 1.5%포인트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에 훨씬 못 미칠 거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0.75%포인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미 전망을 했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뭐 다른 채널 그리고 다른 소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네. 지난해 말쯤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분위기나 반응은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지표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미 연준의 생각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렇죠. 그러한 양상은 제 기억에 지난해 봄에도 있었고 여름에도 있었고 사실은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반복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FOMC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였다면은 이번에 3월달에 인하하라 그랬지 않았겠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예, 뭐 그렇다고 미 연준이 바로 낮출 기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설립자죠. 니콜라스 클래스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에서 1.25%포인트를 인하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다. 그것도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점에서. 그런데 증시는 폭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조현무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LG경제연구원이 예측한 것처럼 경영연구원이 예측한 것처럼 아마 올해의 미 연준 공개시장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 속도라든지 페이스라든지 크기가 월가에서 바라는 만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연준은 뭐 지금 물가를 좀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도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허약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경착륙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인을 더 하고 지금 적어도 한 3번 정도의 이상의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뭐 이렇게 되돌아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게요. 그동안 경기가 경기 침체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느냐라고 보면 그런 때도 있었지만 확률적으로 한 70%의 확률로 자산 시장이나 혹은 금융 시장이 경색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전에 쌓아놨던 부채라든지 혹은 어떤 신용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탐욕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조금 공정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불합리한 가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네.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서 먼저 균열이 오고 그 균열을 수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살짝 앞서서 내린 적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8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금리를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렸고, 하지만 87년에 이제 또 그렇죠. 큰 사건이 하나 예. 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년 같은 경우는 연준이 6.25에서 한 100bp 정도를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리를. 그때는 뭐 약간 보험성이나 경기가 침체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그 연준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실업률도 굉장히 좋았고 물가는 안 올랐고 네.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리도 안정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이제 또 장기간 누적되면서 급기야는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자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로 초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과 지금이 조금 비슷하느냐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95년과 조금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경기는 좋은데 네. 물가는 안 오르고 연준이 금리를 조금 물가만 조금 더 잡히면 5월이 됐든 뭐 7월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90년대 중반이 조금 뭐 네.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우지수 평균치, 연평균치를 한번 1900년부터 쭉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1990년도에 그 시작점을 해서 J커브를 그리더라고요. 다우지수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1990년대 초중반부터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닷컴 버블을 맞이하기 전까지 엄청난 점법을 해서 앞으로 미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서 한번 이 금리 정책과 증시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위원 하시죠? 네, 한국은행 자문위원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자문하실 겁니까?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렸는데. 아, 사실 다른 쪽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바입니다만 네. 저는 사실 그런 자리 가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지난해부터 말씀드려온 내용은 한국은행에 가서도 네. 한국은행이 앞으로 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사실 아직도 그런 기간이 상당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설령 올해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더라도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는 결코 미국보다 빠르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력하게 보는 시기는 올해 4분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폭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0.75%포인트보다도 작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러한 통화 정책은 결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경기가 크게 좋아지거나 또는 경기 회복세를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할 걸로 보는 이유는 물론 많이 언급되는 2%포인트까지 확대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중요한 요인이겠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중요할 걸로 보는 게 한국은행 역시도 미 연준과 같이 아직도 물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네. 지난 수년 동안 물가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앞으로 뭐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로는 충분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추려면 네.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의 현재 올해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나 정책당국은 한국 경기가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가 여전히 찜찜한데 금리 인하로 대응할 정도로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네. 금리를 왜 낮추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특히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라던가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인 주택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셨는데 언뜻 이런 질문이 또 한번 생각이 납니다. 지금 부동산 PF 대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문제 말씀을 주셨지만 가계부채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상당히 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임대주택 15채를 매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자 부담 때문에 5개는 처분을 하고 10개 정도를 지금 막 세를 놓고 있는데 보통 월세를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면은 한 150만 원으로 깎아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막 그 개인적인 손해를 보면서 일이 발생이 돼서 하느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반시장적이진 않지만 비시장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금 PF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네. 2010년부터 이루어진 세 차례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이지머니 정책이 만든 네. 굉장히 그 안일한 부채 쌓기 전 세계 부채 쌓기 운동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아무 꺼리낌 없이 진행되어 왔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조금 굉장히 전쟁을 하듯이 굉장히 급속한 유동성 팽창을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더 가열차게 2010년 20년 이후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될 건가? 그리고 그게 과연 자본주의 경제도 이렇게 이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터트릴 건 터트리고 가야 되고 네. 조금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좀 물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소위 뭐 중물가, 중금리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로금리, 제로물가로 회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거는 뭐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든지 박사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나라 구조를 부채 구조를 건전화시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당장 올해 경기를 0.몇 %포인트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한다면 그게 또 부작용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 또 엉킬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뭐 지금 제 생각에는 결국 좀 한계에 달하고 있는 140조 정도의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한 140조 중에서 뭐 한 절반 정도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부실화된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시장은 조금 파열음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파열음에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 2024년 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영호 박사님, 그 방금 김한진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PF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융권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들이 사실은 제거를 하지 못한다면 지연을 해가지고는 언젠가는 터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같이 상관해서 연동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독립적인 어떤 금융 통화정책을 지금 고민을 해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 다른 어떤 금융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한국은행 나름의 통화정책을 지금 내놔야 될 시기는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굳이 저보고 전자와 후자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후자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인플레 압력이 저는 가장 큰 지금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계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인데 다른 데들보다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네, 박하게 해주셨죠.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하고 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숫자를 보고 팩트를 할 때 그럴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지난해 성장률도 1.4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수치를 내놓을 때 뭐 다른 쪽들과 좀 다르게 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난해 1.4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떤 의도나 뭐 박하고 후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고
왜 그렇게 했는가와 관련을 해서 만약에 저보고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를 한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제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여전히 물가다라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한 면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와 함께 동시에 물가만 중요하냐?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1.4, 1.8로 표시가 되는 우리 경제 성장세도 중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이 프로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 경제 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네. 그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키워드는 갑론을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1.8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쪽들보다 낮죠. 근데 다른 쪽들은 사실은 지금 2% 넘거나 2% 초반 또 최근에는 국제기구에서 더 올린 쪽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앞서도 제가 기대들 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작이 늦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반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이 지원하는데 좀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과 전망이 엇갈리게 되면 그 결론은 뭐냐면 강력한 정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뚜렷한 정책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네.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냥 준 돈은 아니고 대출이긴 했지만 돈이 풀렸고 금리가 제로 가깝게 인하가 되었고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가 우리 경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좋아지고 있는 거냐 여전히 어렵냐, 이 정도 성장률이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에 대해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릴 걸로 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도 늦고 정부의 재정 정책도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정책이 아니라 조심스럽거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거나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 전자냐 후자냐라고 할 때 후자를 찍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과 함께 저는 올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1.8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언급되는 2%에 못 미치는 것이고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난해 우리 경제가 1.4%밖에 성장하지 못했던 그로 인한 베이스 이펙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숫자고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쩌면 상당 부분 올해 그나마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수출에 상당 부분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제 주체, 가계나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제 상황은 저는 거의 훨씬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펴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우리 경기를 중시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아까 도표에서 GDP 성장률이 올해 1, 2, 3 중에서 2, 3, 4분기가 0.6으로 지금 도표에서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0.7로 지금 전망을 해놨었습니다. 2024년을.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한국 경제가 2%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데 포인트를 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조영무 박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게 경제가 연착륙 방향으로 간다고 미국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친미적인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라고 하는 아직 꺾이지 않은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폴 크루그만 교수도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김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이 뭐 슈퍼 골디락스 경제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시기에 미국의 이런 잠재적 불안 요소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채가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그런 신용 경색이 경기를 얼만큼 끌고 내려갈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블랙박스거든요.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살짝 뭐 지역은행 몇 개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네. 그런 소음이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경기를 묵직하게 발목을 잡을 정도의 신용 경색과 대출 축소, 또 부도율의 상승, 또 하이힐드 시장이라든지 회사채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색, 그런 걸로 인한 고용과 투자의 감소, 이럴 가능성은 저는 뭐 조금 미국 경제도 조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나눠서 보자면 굳이 상반기보다는 뒤로 갈수록 하반기가 조금 더 미국 경제도 그러한 좀 경제에 약간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동안 쌓아놓은 좀 부실 요인들이 드러나는 네.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도가 전 세계 경제 연구기관들이 조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게 보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랑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아마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지금 앞서던 뭐 그림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출 태도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요. 그리고 신용시장이 좀 경색되고 좀 채권 시장에서 저등급 신용 등급의 채권이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좀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그러한 부실 요인들이 경기 둔화와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그렇게 경기를 같이 끌어내리고 또 신용 경색이 와서 경기를 끌어내리는 것도 있지만 경기가 또 수요가 위축되니까 또 네. 신용 경색이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외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신용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파열음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조금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내리느냐, 올리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인하 쪽이나 이쪽에 상당히 무게를 많이 두는 거는 소비 중심의 성장 국가니까 뭐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유심히 보고 또 뭐 기축통화 발행국이니까 어떤 강달러의 그 추세가 어느 정도 가느냐를 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내수 경제는 건설이고 설비 투자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뭐 소비가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의 소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2.8% 지금 CPI가 나왔습니다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고 금리는 그러면 올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는가? 그럼 금리는 지금 못 올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조영근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1.8을 제가 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더 박하게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1.4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판단하는 한 사람인데 한국 경제를 우리의 눈으로 시각을 보지 않고 자꾸 미국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미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주는 거는 맞는데 냉정하게 보는 것은 조금은 빗겨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요 기관들 중에서 저희 숫자가 제일 낮다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근데 아마 지난해 저희 전망이 실제 한국 경제 성장률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들을 가져와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올해도 다른 데들보다 조금 이렇게 더 낮게 봤느냐. 네. 우리 경제가 미국처럼 민간 소비 중심의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 두 축 중에 하나는 소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망하는 한국의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사실 지난해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소비가 부진할 걸로 보느냐?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언급되거나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보다는 고물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 6% 내외까지 갔었던 한국의 소비자 네. 물가 상승률이 네. 이제 2.8까지 이번에 나온 수치상으로 어쨌든 3%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니 많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증가율 상승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그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숫자로 측정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해 물가 지수가 100이었는데 올해 물가 지수가 105면 네. 물가 상승률이 5%인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2 내지 3%만 되더라도 사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단지 물가 상승률이 6%, 5% 이랬다가 2 내지 3%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을 뿐이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수치들을 많이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과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15%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사실 먹거리 물가나 외식 물가 그리고 생필품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수준이 30%라고 한다면 비율을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전에 10,000원이던 냉면 가격이 이제 13,000원이 된 거죠. 저는 이게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놀라운 수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 숫자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먹거리나 외식 물가의 상승률 30% 내외가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네. 평균이 30%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부 항목들은 40 내지 50%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지금 가계나 일반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고 직면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 수준이 높아진 효과가 언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사실은 지난해나 지지난해보다 올해 본격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높다 보니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지난 봄이지만 사실 금리 고점에 그때 다다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 금리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1년 남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컨센서스잖아요. 네. 그럼 한국 경제의 정책 금리가 고점에 다다른 게 지난해 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는 아직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 소비가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가? 에 대해서 저는 좀 저희가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는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금치 한 당 가격이 8,000원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딱 한 당 가격이 8,000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이라고 하는 좋은 주제를 주셨으니까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한국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이 어떤 좀 더 명확한 금리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뭐이 됐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 하지는 않는 것이 미국 경제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국 경제 지표를 바라봄에 있어서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 스케줄대로 따라간다면 한국 경제도 어느 정도 2.1의 미국 경제의 성장률 GDP를 예상한다면 우리도 2.3, 2.4 IMF 생각한 것처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 저는 좀 순환적인 것과 구조적인 걸로 좀 구분해서 네. 봐야 될 것 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뭐 ICT 반도체 이런 쪽에 세계 수요가 한 10% 이상 증가하고 네. 또 우리나라 반도체 메이커들이 작년에 감사한 효과가 올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률의 0.3%포인트라든지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이제 좀 끌어올리는 착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중요한 산업이니까 착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2017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걸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린 이유가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은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네. 그나마 2010년대에서 2015년까지는 중국의 고도 성장이 아직 남아 있으면서 네. 중국향 수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회복이 됐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전체 OECD 국가의 수출 증가율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국가보다 수출 증가율이 낮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단에서 뭔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로 조금 좋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제 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회복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난 10년간을 혹은 그 이상을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올해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3년, 5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제조업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전환이라든지 혹은 탄소 제로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라든지 네. 또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글로벌 어쨌든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고부가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씨를 뿌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정말 뭐 경제가 상저하고냐 그리고 전년 대비 뭐 몇 퍼센트 포인트가 올랐냐 낮았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길게 봤을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건전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책에 조금 더 모든 정책이 조금 집중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조영 박사님, 이 방금 화면에 나간 게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수출 증가율 이런 타이틀로 그림이 하나 나갔지 않습니까? 좀 전에 한국은행에 회의를 가시면 한국은행 분들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가 2%한 중반대 내지 초반하고 중반 사이 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그 배경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어느 정도 기관차 역할을, 그러니까 엔진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도 저희들도 다루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HBM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반도체 수출이 DRAM 가격도 오르고 있고 하니까 호전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앞서도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로 네. 저 같은 사람 역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비슷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해 저희와 다른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뷰가 많이 엇갈렸던 여러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걸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좀 늦어질 걸로 보느냐도 중요했던 변수였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쪽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하고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수출이 늘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경제 성장률이 어느 섹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리오프닝이 사실 별게 아니죠. 그냥 전에 외출을 못하게 했던 것을 그렇죠. 허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에 못했었던 외출이나 여행 같은 것을 하는 거고 활발해지는 활동은 제조 활동이 아니고 그냥 서비스 소비 활동인 거죠. 네. 근데 우리 주력 수출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이러한 중국 내의 서비스 활동과는 큰 관련이 없고 주로 중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해외 수출을 얼마나 하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지난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리오프닝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수출은 도리어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이 내수 소비에서 나왔고 특히 서비스에서 나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중 수출이 많이 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도 올해 비슷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이펙트나 기저 효과 때문에 1.8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걸로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앞서도 김한진 박사님께서 반도체 경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었습니다만 그리고 수출이나 네. 그러니까
총량의 수출이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좋았습니다만 우리 경제 전반이 좋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반도체와 관련성이 있는 전후방 연관 산업이라던가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 그 수혜가 집중되었을 뿐이지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지 않았었다라고 저는 사실은 떠올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올해도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딱 접하게 되면 숫자가 뭐 1이다, 2다라를 보지만 사실 거기에는 금리 예상이라든지 환율 전망이라든지 다양한 거시 경제 지표들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LG전자가 665%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배경, 그만큼 실적을 낸 배경에는 조영무 박사의 정확한 예측이 배경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 1.4% 했던 게 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눈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예,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665%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어떤 상여금인데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략과 기획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세상을 읽어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조영무 박사한테 과연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배경에는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상당한 부도와 파산 문제가 남아있고 그림자 금융 문제가 지금 덮여져 있는 상태인데 작년 12월 달에 미국과 금융 투자가들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판공성이라고 하는 인민은행 총재가 환율 담당하는 총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중국도 부동산 이 개발업자의 파산 문제 지금 크게 세 개가 지금 넘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보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한테 미치는 또 파급 효과. 저희들도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연관성, 파급 효과 이 부분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에게 독이 될까요? 덕이 될까요? 당장은 중국 경제가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 같고요. 중국이 만약에 개방이 돼 있고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달러 표시 회사채를 많이 찍었다면 네. 외환위기가 오고도 남을 그런 규모죠. 하지만 위안화 표시 회사채가 많고 절대적으로 많고 또 환율이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자본시장도 일부 폐쇄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국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혹은 지방정부가 설립하고 또 보증한 네. LGFB 금융 플랫폼 기업들 그러한 부채 문제를 국가 부채로 녹여내는 소위 부채 모자 바꿔쓰기 중앙정부가 혹은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뭐 4대 국영은행이 지금 부채를 떠안는 그런 과정이 지금부터 얼마간 진행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알려진 규모는 어쨌든 중국의 가계 기업 뭐 정부 부채야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다 합치면 사실 한 300% GDP 대비 그렇게 네. 높기 때문에 기업 부채만 해도 GDP 170%가 넘고요.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그림자 금융 부채도 있고 또 신탁 상품이라는 지금 그림자 금융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부동산이나 어쨌든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본으로 해서 만든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면서 좀 좋게 본다면 중국 경제가 마땅히 이걸 잘 처리하면 조금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성장률이 더 높은 국가로 도약하는 게 아니라 중저성장국으로 안정된 시스템으로 가면서 부실을 조금 털어내는 그러면서 조금 몸이 가벼워지는 그러한 중차대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그렇게 무거운 부채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대중 수출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가뜩이나 범용제 부분은 또 지금 대중 수출이 이미 조금 정체 상태거나 조금 저조한 상태인데다가 플러스 미중력 분쟁에서 첨단 산업 쪽에서도 조금 좀 수출이 좀 부진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기간이 올해와 내년까지는 조금 이어지겠다.
최소한 또 부채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것은 뭐 한두 분기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내수 경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촉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0,000km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번에 11월 4일 날인가 5일 날인가 대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될 확률이 뭐 90%가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만약에 트럼프는 이 대선에서 다시 당선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파급 효과를 줄까요? 중국을 비롯해서. 일단 뭐 관세를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 땅에 한 70조 정도 투자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IRA라는 게 뭐 말 자체로 법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좀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지 않는 한 법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은 안보 문제가 상당히 좀 화두로 떠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보와 경제가 지금 조금 더 과거보다는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히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장중에도 그렇고 이 갑론을박이 사실은 우리 조영우 박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화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조영우 박사님을 이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 경제 전문가가 한 국가의 경제 전망치를 제대로 전망을 해놨을 때는 금리와 환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걸 아무리 내놔도 회사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조영우 박사와 또 많은 그 참여했던 분석가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경제전쟁꾼도 그런 신뢰관계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우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 제가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으면 좋겠는가 조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분씩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서 주식은 잘 모릅니다. 김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변수들을 보고 있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향후 미국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를 볼 때 저는 실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CPI 상승률이라던가 PCE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또는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프로젝션 머티리얼, 점도표라고 부르는 그렇죠. 연준 이사들의 예상을 보더라도 아직도 이번 FOMC를 거치고 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국내 PF 관련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게 당장 언제 어떤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금융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보고 전망을 했었던 그런 매크로적인 또는 그 바탕이 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네, 앞서도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힌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 낮아진 거고 재작년보다 낮아진 거지, 2010년에서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고요. 반면에 성장률은 2010년에서 팬데믹 이전까지 지난 한 10년간의 평균보다 성장률은 낮습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도 조금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낮다, 혹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높다, 이런 논쟁보다는 그러한 큰 흐름, 물가는 조금 중물가 시대로 가고 있고 성장은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위안을 삼을 것은, 뭐 위안을 삼는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돈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도 잘 안 잡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자산시장 혹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가격이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들어서 연일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600선 회복했습니다. 좋죠. 1월 내에 이런 호조를 보였던 미국과 일본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2월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듯도 보입니다만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안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한국 경제 여건이지만 2월부터는 한국 경제 증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경제전쟁꾼은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2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